밥을 소개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밥은 역사상 가장 운이 없는 투자자입니다. 밥이 돈을 모으는데 소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아주 잘 모읍니다. 하지만 밥에게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돈을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다립니다. 현금을 쥐고 시장이 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뛰어들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투자를 할 때마다 어김없이 곧바로 재앙이 닥칩니다. 평생 모은 돈을 1973년 주가 폭락 직전에 투자했고 1987년 블랙 먼데이 직전에 그리고 닷컴 버블 그 후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투자했습니다. 밥은 40년 동안 말 그대로 매번 시장의 최고점에서만 주식을 샀습니다. 이쯤 되면 밥이 파산한 채 생을 마감했을 거라고 그의 계좌가 완전히 박살났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밥이 은퇴할 때 그는 백만장자였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최악의 타이밍을 잡은 투자자 뒤에 숨겨진 수학적 원리와 왜 완벽한 진입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막대한 부를 앗아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경제학자들이 모닥불에 둘러앉아 할 법한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웰스 오브 커먼 센스의 벤 칼슨이 만든 아주 정교한 데이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톰, 지금 시장이 역대 최고점인데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직관적으로는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여러분의 그 직관이 사실은 계좌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4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최악의 타이밍을 잡는 밥,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는 루시, 지루하지만 꾸준한 투자자 수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실제 모습인 현금만 쥐고 있는 데이브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그래프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밥의 비극적인 시간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동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이나 공포 조장 없이 데이터에 기반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융계의 노이즈보다는 진짜 신호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리즘에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제가 직접 눈 아프게 자료들을 읽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970년으로 돌아가 밥을 만나봅시다. 상황을 설정해보죠. 1970년 밥은 22살입니다.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그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로 결심하고 1년에 2,000달러씩 저축하기로 계획합니다. 1970년에 2,000달러면 정말 큰 돈입니다. 새 차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밥은 불안합니다. 뉴스 헤드라인들은 온통 무서운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은행 계좌에 넣습니다. 주식시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1970년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1971년 시장이 상승하자 그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마침내 1972년 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굴복한 거죠. 그는 그동안 모은 저축액 6,000달러를 꺼내 S&P 500 지수에 전부 쏟아붓습니다. 때는 1972년 12월입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아신다면 밥이 방금 끔찍한 톱니바퀴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의 돈이 입금되자마자 주식시장은 붕괴합니다. 주식 가치가 거의 반토막 났던 잔인한 1973년에서 1974년의 약세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밥은 경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밥의 심리적 핵심이자 그를 구원한 단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밥은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속이 타들어가지만 패닉셀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겁니다. 70년대의 뼈아픈 경험 이후 밥은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는 다시 현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주식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죠. 그는 열심히 일했고 월급도 올랐으며 저축률도 높였습니다. 80년대 내내 그는 매년 4,000달러를 저축하며 은행 계좌에 돈을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는 80년대 중반에 엄청난 강세장을 관망만 했습니다. 마침내 1987년 세상은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 빼고 모두가 돈을 벌고 있었죠. 그는 다시 시장에 뛰어들 때가 왔다고 결심합니다. 15년 동안 모은 엄청난 목돈을 S&P 500에 투자합니다. 날짜는 1987년 8월입니다. 시장은 즉시 정점을 찍었고 2달 뒤 우리는 블랙 먼데이를 맞이합니다. 단 하루 만에 시장이 20% 이상 폭락했죠. 밥이 또 해냈습니다. 완벽한 최고점에서 산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규칙을 지키며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팔지 않은 거죠.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 현금을 모으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다음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이 패턴은 계속됩니다. 그는 1999년 닷컴 버블의 절대적 최고점까지 기다렸다가 9만 달러의 저축액을 투자합니다. 그런 다음 2007년 10월까지 기다렸다가 6만 4천 달러의 저축액을 투자하죠.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떨어지는 칼날만 골라서 잡았는데 기적적이게도 칼자루를 꽉 쥐고 놓지 않은 겁니다. 실제 장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밥은 평생 동안 총 4번 투자했습니다. 1972년, 1987년, 1999년, 그리고 2007년 모든 경우에서 그가 매수한 직후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2013년 은퇴할 때까지 그가 납입한 총 원금은 18만 4천 달러였습니다. 순수하게 그의 월급에서 나온 현금이죠. 기억하세요. 그는 이 최고점들을 기다리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돈을 이자도 거의 없는 현금 상태로 묵혀두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의 타이밍 점수는 F-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실적을 낸 펀드 매니저였다면 1974년에 당장 해고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밥은 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 그저 은퇴를 꿈꾸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재투자된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의 과거 총수익률 데이터를 사용해 계산을 돌려보았습니다. 1972년에 6천 달러가 얼마가 되었는지, 1987년에 목돈이 얼마가 되었는지 등을 계산한 것이죠. 최고점에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배당금은 재투자되게 내버려 두었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게 놔두었습니다. 2013년에 그가 계좌 잔고를 확인했을 때 얼마가 찍혀 있었을까요? 2013년 밥의 포트폴리오 가치는 110만 달러였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세계 최악의 타이밍을 잡은 투자자, 현대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 최고점에서만 주식을 샀던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18만 4천 달러를 110만 달러로 불렸습니다. 원금이 대략 6배로 늘어난 것이죠. 수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밥이 유일하게 맞게 한 딱 하나의 변수 때문입니다. 그는 타이밍은 틀렸지만 시간은 맞췄습니다. 1972년에 투자한 돈은 41년 동안 시장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2년 동안 가치가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9년 동안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1987년의 돈은 26년 동안 복리로 불어났죠. 주식시장에 장기적인 우상향 궤적이 가진 엄청난 힘과 배당금 재투자가 결합되어 그의 끔찍한 진입 타이밍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진입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싸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진짜 교훈은 진입 가격이 보유 기간보다 무한히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좋아요, 톰. 밥이 수익을 내긴 했지만 확실히 더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놓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밥보다 성과가 안 좋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훨씬 더 안 좋죠. 그리고 이 캐릭터가 바로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최고점에서 주식을 산 밥을 비웃는 동안 똑똑하게 굴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사실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그의 친구들과 비교해보며 진짜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루시, 수잔, 그리고 데이브를 모셔오죠.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은 루시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수학은 당신이 결국 데이브처럼 될 확률이 높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먼저 판타지부터 살펴보죠. 이 친구는 루시입니다. 루시는 신의 축복을 받은 투자자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루시는 밥과 정확히 같은 연도에 정확히 같은 금액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루시에게는 미래를 보는 수정구슬이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시장의 타이밍을 맞춥니다. 폭락장의 절대적인 최저점에서만 저축액을 투자하죠. 1974년 바닥에서 사고, 2002년 바닥에서 사고, 2009년 절대적 최저점에서 삽니다. 당연히 루시는 가장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벤 칼슨의 모델에 따르면 그녀는 150만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모읍니다. 이게 천장입니다. 당신이 시간 여행자일 때 가능한 절대적인 최상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교가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주식을 산 바보밥은 110만 달러를 가졌습니다. 신의 경지에 오른 천재 루시는 150만 달러를 가졌죠. 역사상 최악의 투자자와 최고의 투자자의 차이는 영원과 수백만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부자와 조금 더 부자의 차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전략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달랐는지를 생각하면 그 격차는 놀라울 정도로 작습니다. 이제 수잔을 살펴봅시다.
수자는 주식시장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제방송을 보지도 않고 차트도 보지 않습니다. 수자는 그저 매년 돈을 벌 때마다 저축액을 투자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적립식 투자,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입니다. 그녀는 시장이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삽니다. 지루할 때도 사죠. 그저 돈이 생기면 즉시 주식을 삽니다. 그녀의 성과는 어떨까요? 그녀는 약 130만 달러로 마감합니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더 샀기 때문에 당연히 밥을 이겼지만 완벽한 타이밍을 잡은 루시에게는 뒤처집니다. 수자는 기준점입니다. 그녀는 예측 없는 순수한 규율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녀가 완벽한 시나리오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주목하세요. 그녀는 수정구슬 없이도 루시가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엾고 운 없는 밥 역시 수잔에게 비교적 작은 격차로 뒤처질 뿐이었습니다. 이는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잘못된 타이밍에 대한 페널티가 생각보다 치명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데이브가 바로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인물입니다. 데이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너무 비싸 보이네. 폭락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하지만 결국엔 주식을 사는 밥과 달리 데이브는 계속 기다리기만 합니다. 혹은 주식을 샀다가 폭락을 보고 겁을 먹어 원금을 지키겠다며 다 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만약 데이브가 투자하기가 너무 두려워 국채나 예금 계좌에 돈을 묵혀둔다면 그는 밥이 가진 돈의 극히 일부만 손에 쥐게 됩니다. 현금으로만 들고 있다면 간신히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정도죠. 이자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4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정도로 마감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운 없는 투자자인 바비. 사이드라인에 머물며 신중하게 저축만 했던 데이브보다 2배, 3배 더 큰 부를 이뤘습니다. 이것이 이 연구 전체의 핵심입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것보다 잘못된 타이밍에 시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생기는 기회비용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실수이며 최고점에서 주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막대 그래프 하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맨 왼쪽에는 현금만 든 데이브의 아주 작은 막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0만 달러를 번 밥으로 엄청나게 뛰어오릅니다. 거기서 130만 달러의 수잔으로 한 계단 올라가고 완벽한 루시의 150만 달러로 아주 살짝 더 올라갑니다. 타이밍과 상관없이 그저 현금을 주식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엄청난 도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얻는 추가적인 수익은 그저 시장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얻는 수익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언제 시장에 들어갈지 최적화하려고 밥과 루시 사이의 그 작은 틈을 고민하는데 정신력의 90%를 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데이브가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데 100%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케이크를 굽는 것은 잊어버린 채 위에 올릴 장식에만 집착하고 있는 꼴입니다. 하지만 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밥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폭락 직전에 빠져나왔다가 바닥에서 다시 들어갈 겁니다. 네, 그건 모두의 꿈이죠. 하지만 이 전략을 끔찍하게 보이게 만드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악의 날들을 피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통계적으로 거의 반드시 최고의 날들마저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날들을 놓치는 것은 계좌에 치명적입니다. 시장 타이머들의 무덤이 실제로 어떻게 파이는지 보여주는 존슨과 주바의 시장 최고 수익률 열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죠.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20년 기간 동안의 일일 수익률을 분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S&P 500 지수를 20년 내내 그냥 보유하고 있었다면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8%였을 겁니다. 환상적이죠. 하지만 대략 5천 거래일이 넘는 그 20년의 기간 중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단 열흘을 놓친다면 당신의 수익률은 9%로 떨어집니다. 열흘을 놓친 대가로 연환산 수익률의 거의 4분의 1을 날려버린 겁니다. 만약 최고의 날 50일을 놓친다면 어떨까요? 그건 전체 거래일의 단 1%에 불과하지만 수익률은 대략 2.4%로 무너져 내립니다.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한 수익이죠. 사실상 돈을 전혀 벌지 못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99%의 날들은 노이즈에 불과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복리 엔진 전체는 단 1%의 거래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타이밍을 재느라 현금을 들고 있다가 그 최고의 날 중 하나가 지나가 버린다면 그 수익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날아간 거죠.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최악의 날 열흘만 피하면 되잖아? 네, 맞습니다. 수학적으로 최악의 날 열흘을 피하면 수익률은 하늘로 치솟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지독한 함정이 있습니다. 최고의 날들과 최악의 날들은 룸메이트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나란히 붙어서 발생합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은 매년 이에 대한 연구를 발표합니다. 그들은 시장 수익률 상위 열흘 중 6번이 수익률 최하위 열흘과 불과 2주일 간격 내에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우리는 하루 만에 대폭락을 겪은 직후 단일 최대 급등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월요일에 시장이 4% 하락했다고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고 화요일에 현금을 들고 관망한다면 5%의 반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손실은 확정 지어놓고 회복은 놓쳐버린 거죠. 이것이 시장의 타이밍을 잡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이유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면 2번을 다 맞춰야 합니다. 폭락하기 전에 팔아야 하고 반등하기 전에 다시 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등은 보통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때 다시 주식을 살 배짱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장 타이머의 심리를 따라가 봅시다. 당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가정해보죠. 2007년 폭락 직전에 모든 주식을 팔았습니다. 스스로가 천재처럼 느껴질 겁니다. 시장은 20% 하락합니다. 그 다음 30% 하락합니다. 당신은 현금을 쥐고 기분 좋게 관망합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살 건가요? 뉴스는 끔찍합니다.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다들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겠죠. 경제가 안전해졌다는 확인을 기다릴 겁니다. 뉴스가 다시 좋아 보일 때쯤이면 시장은 보통 이미 바닥에서 40에서 50% 반등한 후입니다. 급반등을 다 놓친 거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펀드 자체의 수익률보다 성과가 저조한 이유입니다. 달바의 연구는 일반 투자자가 S&P 500 지수보다 매년 4에서 6%포인트 뒤처진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돈을 잃는 건 수수료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잦은 매매가 아니라 인내심에 보상하는 시스템을 자신의 잔머리로 이겨보겠다고 계속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자동화된 무관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든 말 그대로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재무 구조를 세팅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어떻든 매달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개인연금, 주식 계좌, 저축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목표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돈이 현금으로 잠자고 있는 매일매일 당신은 오늘이 그 최고의 날 열흘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확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밥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돈을 넣은 후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만약 1974년에 손실을 막겠다고 팔았다면 손실은 확정되고 80년대의 호황을 다 놓쳤을 겁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사십시오. 내일 떨어지면 더 사십시오. 오르면 더 사십시오. 그냥 계속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큰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돈 투자 문제입니다. 집을 팔았거나 유산을 받아서 오늘 현금 10만 달러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장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걸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건 무모해 보입니다.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확실히 12개월에 걸쳐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느껴지죠. 하지만 벵가드에서 이 경우에 대해서도 계산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벵가드는 미국, 영국, 호주 세 곳의 시장을 대상으로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과 12개월 동안 분할 매수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목돈 일시불 투자가 분할 매수보다 약 66%의 확률로 더 높은 수익을 냈다는 것입니다. 3분의 2의 확률로 눈 딱 감고 첫날 다 사버리는 편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시장은 하락하는 날보다 상승하는 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12개월에 걸쳐 투자하기로 한다면 당신은 현금의 상당 부분을 계좌 밖에서 놀리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그 12개월 동안 시장이 상승한다면 당신은 점점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셈이죠. 자, 제가 66%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세요. 그 말은 33%의 경우 보통 약세장에서는 분할 매수가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3분의 2의 승률을 거스르는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리적인 부분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10만 달러를 시장에 몽땅 넣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최악의 경우 다음 주에 시장이 5% 떨어졌을 때 공포에 질려 팔아버릴 것 같다면 절대로 한 번에 사지 마세요. 이 특정한 경우 분할 매수는 여러분 자신의 행동 리스크를 막아주는 보험 역할을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최적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훌륭한 방법이죠. 6개월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당신이 계속 시장에 머물 수 있게 해준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수익률이 낮아질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그 마음의 평화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 그걸 몇 년씩 질질 끌지는 마십시오. 데이터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확률이 당신에게 불리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다시 밥 이야기로 돌아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밥은 영웅입니다. 그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똑똑하지 않았죠. 그가 영웅인 이유는 그가 지독하게 고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견뎠고 87년의 대폭락을 견뎠고 닷컴 버블 붕괴를 견뎠고 주택시장 붕괴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주식을 팔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그 고집스러움이야말로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특성입니다. 미디어 산업은 그 고집을 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클릭하고 거래하고 불안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밥의 포트폴리오 그래프는 그 불안을 막아주는 궁극의 방패입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밥의 그래프에 찍힌 붉은 점들을 기억하세요. 그는 최고점에서 샀고 서류상으로 재산의 절반을 잃었지만 결국엔 승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젊다면 시장 폭락은 사실 축복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니까요.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규칙은 똑같습니다. 롤러코스터에서 다치는 유일한 사람은 운행 중에 뛰어내리는 사람뿐입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복리가 마법을 부리게 내버려 두세요. 루시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현금만 들고 있는 데이브가 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밥에 대한 이 새로운 시각이 현재 시장 최고점에 대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런 연구들을 더 많이 찾아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결과나 시장 폭락을 기다리며 현금만 쥐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친구가 날려버릴 막대한 기회비용을 아껴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